시대 유감. 안녕하세요. 시대 유감입니다. 오늘도 우연두리님과 함께합니다. 이번 회차는 오랜만에 정치 이슈를 들고 왔는데요. 청취자분들이 사는 곳에도 구의원, 시의원들이 모두 있죠. 그런데 이런 지역의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아리송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 의원이 공천을 위해 같은 당 강선우 국회의원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런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가 도대체 지역의회가 왜 있어야 되냐라는 물음까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대 유감에서는 시도, 시군구 지역의회는 대체 왜 있어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선 공천원금 사건에 대해 의원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할 기회를 아까 안 주셔서 죄송합니다. 질문입니다. 이거 사건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면서 저도 좀 복잡했는데요. 좀 짧게 설명을 하면 작년에 그 MBC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녹취록이 하나 보도가 됐어요. 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지금은 이제 탈당하셨죠. 그 의원이 2022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 받았다. 이런 의혹이 담긴 녹취가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시당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담당하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위원을 맡고 있던 강선우 의원이 당시 그 공간이 간사였던 이분도 또 탈당하셨죠. 김병기 전 원내대표한테 내 보좌관이 1억 원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 이런 거를 막 털어놓는 그런 녹취 내용이었어요. 사실 김경 의원은 그때 시의원은 부동산 다주택자여가지고 원래는 이제 공천을 못 받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을 막 털어놓고 다음 날에 이제 공천이 됐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시의원까지 됐고 이런 내용들이 아무튼 MBC 보도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시민단체 같은 데서 고발을 하고 이래서 관련해서 공천원금 관련해서 경찰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김경 서울시의원이 그 사이에 뭐 또 미국으로 바로 떠나가지고 다시 한국 와서 조사도 여러 차례 받고 강선우 의원도 받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김경 시의원이랑 또 강선우 의원의 말이 지금 막 엇갈리는 상태예요. 서로 이제 주장이. 예를 들면 뭐 그 지방선거 있기 그 몇 달 전에 그 회동이 있었는데 아까 말한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 사무국장, 지역 사무국장이라고 하는데 사무국장이랑 그리고 김경 시의원이랑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강선우 의원은 이제 김경 씨에게 이제 쇼핑백을 받은 건 맞는데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고 받았다가 몇 달 뒤에 거기 안에 1억 원이 있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경 시의원은 알았다고 주장을 하고 그 보좌관 사무국장도 그 1억 원 존재를 강선우가 알았다. 강선우 의원이. 그래서 이걸 강선우 의원이 또 전세 자금으로 또 썼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막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 약간 진실 공방을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도 또 김경 시의원이 다른 민주당 의원한테도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거 앞두고도 막 로비를 하려고 했다. 이런 녹취 같은 것들이 또 뭐 경찰이 확보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계속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1월 26일에 네. 녹음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녹음 좀 전에 김경 시의원이 자기 이제 시의원직 그만하겠다고 사직서 냈다고. 근데 그걸 저는 이제 냈어? 네. 아무튼 맞아요. 그 사직서를 내고 뭐 이제 뭐 겸허히 뭐 처분을 받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뭐 저는 사실 강선우 의원이 그러니까 이 돈을 언제 받았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의원 된 지 2년 만에 받은 거예요. 초선 의원일 때. 그래서 제가 야 초선 의원이 감도 크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근데 사실 강선우 의원도 문제고요. 김경 시의원도 정말 문제적이었던 게 그냥 단순히 이제 본인의 이제 공천을 위해서 돈만 낸 게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시의원을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서 막 본인 가족들에게 좀 혜택을 주기도 했죠. 서울시나 정부 산하기관에서 용역 계약을 할 땐 보통 여러 업체가 경쟁해서 따내는 경쟁 입찰이 원칙이에요. 그래야 좀 아는 사람 밀어주기 같은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취재된 내용을 보면 김경 시의원 가족이 운영하거나 연관된 업체들이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수의 계약, 그러니까 그 경쟁 없이 바로 계약을 맺어왔다는 거예요. 확인된 것만 해도 가족이 관여한 7개 업체, 분야도 교육 컨설팅, 연구 용역,
여론조사, 부동산까지 다양하더라고요. 특히 가장 큰 논란이 된 사례는 김희연의 동생이 운영하던 교육업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본금이 400만 원대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였는데 서울시로부터 무려 2,300만 원짜리 연구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따낸 거예요. 이게 그 서울형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였는데 그때 김경 의원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더 찝찝한 사실은 그 연구가 끝나고 업체가 흑자 폐업을 했다는 점이에요. 근데 같은 건물, 거의 같은 이름으로 영문자 하나만 바꾼 새 회사가 다시 생겨서 서울시립미술관이나 서울역사편찬원 같은 곳이랑 계속 용역 계약을 맺었던 거죠. 이런 뉴스를 보면 정말 힘이 빠지는 게 저희는 자라면서 공정함이 중요하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저희가 낸 세금이 쓰이는 공공 영역에서 그 원칙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드러나는 게 이 정도라면 이런 관행은 얼마나 반복되었을지 좀 씁쓸한 마음도 들고요. 정치권이랑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번 사안은 명확한 조사와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위남용을 아주 야무지게 한 셈인데 이게 사실 김경 시의원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저희가 오늘 얘기하려는 것처럼 이제 시의원의 존재 자체에 약간 의문을 품게 한다는 점에서 좀 동료 의원들에게도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저희 회차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 누가 무슨 잘못을 했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데 도대체 시의원, 구의원이 왜 필요하냐. 그들도 다 우리의 세금을 받는 사람들 아니냐.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기사들의 반응을 보면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지점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은 좀 궁금해요. 혹시 뭐 내가 사는 지역에 뭐 구의원, 시의원은 좀 누군지 알고 계신지 뭐 어떤 조례 만들었는지 혹시 좀 알고 계신가요? 좀 인상적이었던 건 전 정치부 출입할 때 가끔 그 국회의원들 뭐 선거 때나 이럴 때 좀 그 지역 가가지고 뭐 취재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되게 약간 보좌관 같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다 보니까 그게 또 당연하게 느껴지긴 했는데 처음에 좀 이상했거든요. 왜냐면 그 현역 의원이거나 아니면 그 당의 현역 의원이 아니면 지역위원장이거나 이런데 보통 후보로 나오면 뭐 스케줄이나 이런 거 조정할 때도 그쪽 구역의 시의원들이랑 연락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인사 다니는 그런 현장에서도 계속 길 터주면서 보좌를 한다든지 약간 되게 엄청 깎듯이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보면서 좀 확실히 뭔가 약간 하부 조직 같다? 국회의원의 하부 조직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은평구 쪽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구 국회의원이 박주민 의원이다 정도만 알고 있었고 은평구 구의원, 시의원은 이번에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저도 찾아보고 알게 되었어요. 그 대신 저는 저희 지역 이슈 중에 혁신파크 부지 문제만큼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혁신파크는 그 사회적 기업이나 시민단체들이 입주하면서 좀 다양한 활동을 했던 공간이고요. 저도 3년 전에 혁신파크에서 진행되는 바디 워크샵 활동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직접 가보니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서 60층짜리 쇼핑몰을 짓는 좀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이게 은평구 주민 60%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려고 했어요. 이때 은평구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매각 중단과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또 서울시의회 은평구 시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요. 특히 이병도 서울시 의원은 본회의 자율 발언에서 좀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매각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구의회와 시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발언을 나오게 했는데 실제 매각을 결정하고 멈출 수 있는 권한은 서울시 집행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2025년 공개 입찰에서는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의회가 제 역할을 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역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내긴 하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은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사실 아마 근데 은평혁신파크가 아무튼 그 도시개발에 관한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긴 해서 네. 이게 어려워요. 목소리를 그나마 냈다는 거에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주민들을 잘 조직해서 진짜 서울시로부터
뭐 입찰 중단 결정을 받아냈어야 되는 건지 뭐 기다 아니다 사실 단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뭐 의원님도 말씀해주시고 두림도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시의회, 구의회가 다 이제 중앙에서부터 시작되는 되게 완전 위계적인 구조여가지고 네. 그런 게 아직까지는 우리 영향을 좀 잘 미치는 것 같고 저도 2023년에 제가 서울시 출입하면서 이제 뭐 서울시 의회 그리고 서울시 안에 자치구가 2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25개 구에서 구의 의원들을 모두 만났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거기서 이제 좀 잘하거나 좀 눈에 띄는 열심히 하는 구의원들 만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취재 대상이었어가지고 좀 그때서야 저도 뭐 시의원 구의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뭐 무슨 조례 만들구나 이런 걸 좀 들여다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지역의회의 필요성을 왜 사람들이 못 느낄까라고 하면은 저는 아까 그 위기 문제도 마찬가지 연장선상인데 그냥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가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지방자치가 되게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보기는 아직 어려운 나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엄청 크지도 않고 한 지역의 어떤 자율권이 대단히 큰 나라는 아니어가지고 그런 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지금 시군구 의회의 직접적인 기원을 좀 짚어보면은 사실 그것도 87년 민주화 이후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뭐 의회가 출범했다, 지역에서 의회가 출범했다 자체는 50년대이긴 한데 그게 군사정권 때 이게 단절돼 있다가 다시 이제 민주화 이후에 91년 3월에 지역의회 선거를 실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뭐 구청장, 시장처럼 이런 단체장 직선제까지 도입된 거는 이제 95년이니까 약간 이런 지방자치가 도입된 게 이제 30년이 넘은 약간 이 정도의 역사를 짧다면 짧은 역사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중앙정부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예산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 공천헌금 사건에서처럼 이제 뭐 시의원 구의원이 정말 그 아래에서부터 이제 지역 밀착형으로 본인의 어떤 역량을 쌓아서 그 역량으로 어필을 해가지고 공천을 받아서 되는 구조라기보다는 그냥 그 같은 지역구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그 국회의원들에게 잘 보여야 내가 공천도 계속 받을 수 있고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더 큰 꿈도 꿔볼 수 있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원님이 짚어주신 대로 그냥 그들이 하부조직처럼 기능한다는 한계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의 보좌진처럼 정말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어떤 정책 전문 역량이 잘 드러나기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죠. 그 약간 정책 어느 정도까지 그런 정책 전문성이 좀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되고 있냐면 보니까 그 예전에 경실련에서 그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조사를 했었는데 그 바로 전에 그러니까 18년에 당선된 그 기초 의원들의 입법 실적을 다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기초 의원 3,000명 중에서 한 4명 중 1명은 그 조례안을 하나도 1년에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이런 근데 이거 제 예상보다 더 나왔고. 비중이 높아요. 이거 말고도 4년, 그러니까 임기 동안 4년 동안 한 건도 발의 안 한 분도 184명이라고 그런 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 보도한 이제 방송사에서 이제 케이스로 막 찝었던 게 경북 영천시 의회인데 시의원이 12명인데 4년 동안 발의된 조례안이 11건이에요. 그러니까 5명은 4년 동안 한 번도 발의를 안 한 거예요. 그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뭐 우리는 뭐 정책 보좌관 이런 거 따로 없으니까 혼자 만드는 것도 힘들고 약간 시골에서는 관심 없다 뭐 이런 식의 변명을 그쵸.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발의해도 사실 내용 보면 약간 질이 떨어지는 발의 조례안도 많아가지고 뭐 다른 그 지역 거 베끼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게 특히 지역으로 갈수록 더 의원님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조례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그 의원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군구 단위의 의원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역 유지들이 돈은 넘쳐나고 어떤 명예직은 얻고 싶고 네. 그래서 그냥 지역 유지가 하는 거다라는 어떤 인식도 좀 강하게 작동하는 것 같고 이런 약간 정책 전문성 떨어지는 거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2022년부터 지역의회에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국회의원의 약간 정책보좌관 역할을 해주는 어떤 그 공무원을 선발하게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한 의원당 9명의 보좌관이 있고, 근데 물론 9명 보좌관이 모두가 정책을 담당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한 의원을 서포트하기 위해 9명이 있는 거에 반해, 이런 지역의회에서는 한 명의 정책 지원관이 2명의 의원을 담당하거든요. 당이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국회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랐는데, 제가 만난 분 중에 약간 좀 인상 깊었던 구의원, 되게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구의원 분은 그래도 그 정책지원관 분한테 엄청 이것저것 여쭤보고 좀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나름인 것 같기는 해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제가 서울시 출입을 할 때 서울시 의회의 그런 아까 말씀하신 본회의든 뭐 시정 질의든 이런 것들을 챙기는데 그걸 보면서 아쉬움을 느낀 지점들이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은 물론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질의를 봐도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라는 아쉬운 지점들이 없는 건 아니긴 한데 확실히 시의회는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좀 질의 역량이나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았고 사실 근본적인 한계가 느껴졌던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서울시의 어떤 정책에 대해 야당의 경우에는 어떤 비판적인 검토나 질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역 그 시의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서울시의 예산을 따와서 그 서울시, 그러니까 사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요즘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우리 지역이 개발되는 거잖아요. 근데 개발되려면 뭐가 필요해? 서울시에 허가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좀 정말 이제 안 좋은 것들에 대해 비판하다가도 그래도 우리 지역에 뭘 좀 해줘야 되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달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앞에 그 비판의 한 끗의 날카로움이 좀 무뎌지는 느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사실 기초의원들의 필요성이나 존재감을 체감하기 어려운 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기초의회가 감시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시의회나 구의회에서 뭔가 했다 이런 기사들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주로 보는 언론이 뭐 지역 언론이 아니라 아마 중앙 언론이니까 그쵸. 아무래도 작은 이슈라고 생각해서 안 다루는 경향이 있죠. 특히 뭐 구의회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도 이 지역의회가 여러모로 한계가 있고 많지만 저는 그래도 고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긴 하거든요.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지역의회 권한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시민들도 좀 지역의회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의회가 스스로 더 쉽게 설명하고 홍보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정도까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긴 하지만 지역의회가 정확히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 이름만 보고 뽑을 거예요. 근데 또 혁신파크 이슈를 보면 지역의회가 대중들에게 안 보이는 이유가 단순히 홍보 부족만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결과만 놓고 책임을 묻게 되면 그게 지역의회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지역의회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역할과 권한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있다고 없애자고 다 없애야 될 것 같은데 모두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뭐 시장이나 구청장이나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예산 심의 같은 거를 어쨌든 이제 지방의회가 하잖아요. 이 지자체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사실 이게 잘 돌아가면 또 이제 중앙 정치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정치인들을 좀 키우는 통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뭐 해외 같은 데 보면 다 기초의회 시작해서 광역의회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되고 이런 약간 단계적인 그런 프로세스가 일반적이거든요. 회사로 따지면 인턴부터 말단부터 막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까 말한 뭐 법안까지는 아니어도 조례 뭐 제정이나 뭐 예산 심의나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하는 거랑 또 다 같기 때문에 좀 그런 인재들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좀 당연히 지역의회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물론 이것도 되게 한계가 있는 게 지금은 또 이제 어떤 그 지역구 의원이랑 막 가까운 사람을 공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 결국에는 그 뭐 지역에서 되게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분들보다는 조금 더 그런 국회의원,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한테 조금 더 접근이 가능한 그런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또 지역에 있는 이제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또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 뭐 동의를 당연히 두 분이 하고요. 애초에 제가 약간 답정너 같은 질문을 던지긴 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발 딛고 사는 곳의 이슈들이 다 여의도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들인 거잖아요. 아까 은평혁신파크가 되게 이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역의회라는 거는 사실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플랫폼? 가장 먼저 이제 접해볼 수 있는 플랫폼이라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게 그냥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 업데이트 해나가야 된다는 숙제가 있는 건 거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성동구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어서 그 성동구의 어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봤어요. 근데 사실 성동구가 흥미로운 조례들을 좀 많이 만드는 자치구고 좀 선도적으로 의미 있는 조례들을 많이 만들어서 조례를 기반으로 법안까지 탄생시키는 좀 자치구이긴 해가지고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아직도 요건 또렷이 기억나는데 그 지금 한창 그 서울숲 근처에 핫한 지역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할 때 그 앞에 현수막이 하나 붙어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였어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됐다라는 걸 이제 알리는 거였어가지고 뭐 한창 그 지역이 너무 막 천정부지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거를 조례에 처음 명시를 하고 그거에서 이 작은 구 차원에서 이거를 조례로 제정해서 방지할 수도 있구나. 근데 물론 그게 모든 걸 다 막지는 못했죠. 그 조례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그래도 좀 건물주와 임차인이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할 수 있게 좀 상생 계약을 체결해라.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예를 들어 우리가 여의도에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여의도에서 한 4년이 돼도 아마 그냥 임기만료 폐기로 사실 없어질 수 있는 법안인데 어쨌든 조례 참사 이 지역을 잘 알고 이 지역이 지금 갑자기 이게 좀 주목을 받아서 뜨고 있다는 걸 아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마련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또 뭐 그 생각나는 것만 해도 코로나 시기에 성동구가 필수 노동자 조례를 만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경력 단절 여성을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좀 재취업을 약간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든 적도 있고 이것도 다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근데 이것도 경력보유 여성 조례도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성수밸리라고 소위 부르는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스타트업 중에 한 스타트업이 이런 경력 보유 여성분들을 좀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스타트업이어서 그냥 구에서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그 지역의 특성과 지역에 있는 기업과 뭔가 이런 것들이 잘 반영돼서 조례로 나온 거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 자치구의 특성을 참 잘 살린 정책들이구나라고 좀 느꼈던 적이 되게 많아가지고 서울시에만 25개 자치구가 있으면 사실 각각의 자치구가 얼마나 또 상황이 다르겠어요. 특성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기초의회나 사실 자치구 차원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충분히 좀 역할을 하면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조금 재밌는 뒷얘기를 하나 좀 들려드리자면 사실 성동구가 지금 성동구청장 분이 너무 차기 서울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그런데 그 성동구가 서울시랑 기싸움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2022년에 폭우가 내렸을 때 오세훈 시장이 반지하 없애겠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반지하가 완전히 침수가 됐기 때문에. 근데 오세훈 시장이 그 이후에 약간 시간이 좀 지나서 반지하를 완전히 없애는 건 힘들 것 같다라고 말을 약간 바꿨는데 그때 당시에 성동구는 이 반지하와 같은 그런 좀 열악한 주거 환경을 이제 위험거처라고 명명을 하고 위험거처를 전수조사하겠다. 구 안에서. 그렇게 해서 되게 많은 언론의 주목을 꽤 받았고 그래서 약간 기싸움 서울시와 기싸움이 약간 뒷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싸움이란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취재하던 기자 입장에서는 기싸움이라고 느꼈던. 근데 물론 이 모든 조례들이 그런 한 명의 혹은 소수의 지역 의원들의 엄청난 역량이 뒷받침돼서 만들어진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성동구청 차원에서 또 엄청 그 관심을 가지고 구청에서 그런 정책을 좀 열심히 추진하고자 하는 분이 계셨었는데 이것도 근데 사실 지역의회가 협력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던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또 좀 재밌는 조례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이거 제가 취재한 건데 거제시의 또 상황을 되게 잘 반영한 조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년 남성의 고독사 방지 조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왜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을지 궁금해가지고
그 시의원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 거제가 조선업의 도시잖아요. 네. 근데 조선업이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조선업이 한 2015년쯤에 엄청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실직자가 엄청 많이 생기고 그래서 실직자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 그 이혼하신 가정도 되게 많고 이혼하고 그 실직하고 막 그걸 비관해서 사실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도 아이고. 되게 많고 그냥 혼자 그냥 이 타지에 나와서 그냥 조선업에서 이제 취직해서 일하려고 약간 진짜 대학교 기숙사 같은 곳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 뭔가 지역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거제가 전국에서 중년 남성 자살률이 제일 높은 도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조례들은 그 지역 의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순기능에 조금 좀 주목을 해본다면은 이런 정책들은 꾸준히 발굴되고 또 조례로 제정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분명 이렇게 좀 자기 나름의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얘기를 그래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기는 합니다. 은평구는 어때요? 은평구는 불광천이 제일 유명하긴 한데요. 그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지역 이슈 중에 녹번천 복원 사업도 있어요. 이게 청계천처럼 복개돼 있던 하천을 철거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려는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하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동시에 지역에서는 박주민 의원의 주요 공약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이 환경만 생각했을 땐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동시에 좀 부가적인 문제들도 같이 따라오거든요. 국민의힘 박성도 은평구 의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우려되는 사항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어요. 예를 들어 기존에 6차선이던 도로가 4차선으로 줄어들면서 생길 수 있는 교통 혼잡 문제라던가 공사 기간 동안 그 인근 상가 자영업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또 악취 같은 생활 불편 문제까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도 그냥 넘기지 않고 전문가와 함께 지역 주민 간담회를 열어서 보완책을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했는데요. 저도 지역 주민으로서 그 자리에 참여를 해봤고요. 그때 박주민 의원이 열심히 고민했구나 생각했는데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이 이슈에 대해서 다시 찾아보다 보니 구의원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좀 가능했던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이게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작동한 사례가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겪을 불편을 지역의회에서 잘 짚어냈고 그 문제 제기가 잘 받아들여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방향으로 조정된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뭐 정당 정치가 잘 작동한 거기도 하고 지방 자치가 잘 작동한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이런 점 때문에 지역 의회들은 있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그럼 이제 이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럼 그 지역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이 역량, 네.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뒤따라 오잖아요. 이번에 그 김기현 서울시 의원처럼 네. 결국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투표를 하긴 하지만 저 역시도 구의원 단위로 투표할 때는 사실 정책도 그렇게 잘 안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저도 정당 보고 찍고 약간 좀 그렇긴 하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정당이 좋은 구의원 후보, 좋은 시의원 후보를 사실 공천을 하는 시스템이 잘 마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또 이번 사태에 연결 지어서 보면은 이런 지역의회 공천 시스템이 얼마나 중앙정치 종속될 수밖에 없는지를 사실 잘 보여준 사례여서 어쨌든 공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일어난 민주당은 이거를 약간 규정하는 게 그 휴먼 에러, 그러니까 사람이 일으킨 개인의 일탈이고 이게 뭐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약간 얘기하고 둘이 너무 있는데 예외적이었다. 네, 휴먼 에러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 당대표도 그렇고 근데 사실 이게 지방의원 공천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건 이번 사건으로 다들 언론에서도 그렇고 다 똑같이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계속 그 종속된 구조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국 단위의 정당이어야지 지역선거, 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결국에 그 중앙정당에 있는 그 국가운 사람이 이제 공천이 되는 그 프로세스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거의 기초의회 그 선거구 보면 2명, 2인 선거구 2명까지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정당, 지금 뭐 민주당 쪽이랑 뭐 국민의힘이랑 이쪽 의원들은
이제 후보들은 공천만 받으면 이제 거의 당선이 되는 구조예요. 후보자 입장에서도 뭐 유권자를 생각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쨌든 공천을 받는 게 더 우선인 거고, 그럼 공천권 가진 사람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한 김경 시의원처럼 이제 돈을 써서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공공연하게 이제 뭐 여의도에서는 요 기초의원 하려면 얼마 줘야 되고, 뭐 광역의원은 얼마 줘야 되고, 이런 썰이 다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선책 나오는 것도 되게 여러 갈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예 막 근본적으로 막 지역의회도 뭐 비례대표를 좀 더 많이 뽑자, 뭐 이런 논의도 있긴 한데, 가장 그래도 좀 세부적으로 나오는 건 공천을 좀 제대로 투명하게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지역 의원들 공천은 다 이제 의원들이랑 뭐 외부 인사들이 섞여 있는 그런 아까 공천관리위원회 이런 데서 결정을 하는데요. 기준이 막 딱히 있다기보다 뭐 부동산 뭐 여러 개 가진 이런 것만 배제하고 나서는 사실상 그 지역구 의원 아니면 아까 그 당의 지역위원장 이런 사람들의 뭔가 요청이 조금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뭐 아예 어떤 분들은 뭐 공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당의 의원에는 뭐 제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실 이번 김경시 의원도 그랬는데 또 이런 지역 의원들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막 후원금도 엄청 많이 이제 보험같이 이렇게 고액으로 후원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막 다 체크해서 거르자 공천할 때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예 뭐 국회의원들 공천할 때처럼 경선을 원칙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 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정당에서 공천하지 말자는 얘기도 있어요. 계속 이런 아까 말한 전국 정당에서 이제 공천을 하면 지방 정치가 지역 정치가 중앙 정치 이제 계속 종속되게 되니까 정당이 공천하는 거 없애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도 정당이라는 이 후보자를 한번 거르는 그런 과정인데 없앨 수 있냐? 그냥 정당 공천은 두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들도 공천할 수 있게 하자. 그런 통로를 열어두자. 예를 들면 뭐 부산 지역 의원을 뽑는 거면 그 조직이 부산에만 있는 지역 정당이어도 이렇게 공천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방안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당들이 딱히 이거에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사실 공천권이 엄청난 그쵸? 권력이어가지고 엄청 권력이고 정치인들한테는 네. 이걸 굳이 막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도 말했듯이 우선 공천만 하면 큰 정당들은 다 당선이 되는데 뭐 이거를 뭐 공천 과정을 이렇게 바꿀 이런 유인이 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이번 사건이 벌어지긴 했지만 이게 약간 그렇게 제도적으로 바뀌려면은 진짜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왜냐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 권력이나 자기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 어떤 그 권한을 재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논의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 되게 좋은 대안들이 실질적으로 막 논의가 될 겁니다라고 사실 확언하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제도를 두드리는 사람이 좀 변화하는 그런 좀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떤 반드시 이제 나이 많은 지역의 유지들이 이거를 지역의회 제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치에 뜻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더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지역의회가 젊은 정치인들에겐 또 하나의 진입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뉴에이즈라는 기업에서 진행하는 정치 부트캠프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든요. 젊은 정치인, 줄여서 점치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점치인들이 어떻게 지역 정치로 연결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느낀 건 정치가 거창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정보가 없어서 시작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거든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이 뭔지, 정치인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저는 무투표로도 선출될 수 있다는 게 제일 신기했어요. 예전에 돌아가신 분 당선된 경우도 맞아요. 어쨌든 그 현행 구조에서는 결국 기존의 정치에 익숙한 좀 올드한 사람들만 계속 그쵸.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 2의 삶을 어떻게 하신 거죠? 은퇴의 설계. 네.
물론 젊다는 게 능사는 아니긴 한데 인상 깊었던 거는 부트캠프에서 뭐 본인의 역량을 체크해보고 지금 내가 정치를 해도 되는 상태인지 좀 냉정하게 돌아보는 과정이 있었어요. 아무나 다 정치하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팀별로 유권자 분석이나 페르소나별 정책 전략을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실제로 지방선거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지역의회에 좀 중요한 변화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뉴에이즈 활동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 접할 기회가 없던 좀 보수정당 출신의 젊은 정치인도 만나게 됐어요. 우종혁 강남구 의회 의원인데 99년생이에요. 네, 공직선거법 개정이 돼서 만 18세 이상이면 지역의회에 출마할 수 있는데 강남구 의회에서는 최연소로 당선된 사례예요. 물론 대한민국 최초는 아니고요. 고양시 천승아 의원이 19살에 당선되긴 했어요. 어쨌든 우종혁 의원이 인상 깊었던 거는 말도 좀 재밌게 잘하시긴 하는데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ESG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장애인 주차장 확충 계획을 마련한다든지 좀 이런 나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좀 실제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역의회가 제대로만 작동하면 사람에 따라서 충분히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에이즈라는 곳이 계속 이런 젊은 정치 뜻이 있는 젊은 정치인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어떤 의회, 기초의회, 뭐 광역의회에 연결하는 약간 파이프라인 같은 네. 역할을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 개혁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어렵다고 맞아요. 보고 외부에서 계속 자극을 줘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런 말씀해주시는 그런 우종혁 의원님 같은 사례가 계속 좀 튀어나왔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그 고여있는 물을 자꾸 흔들어주는 매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게라도 좀 계속 흔들어줘야 이게 약간 김경시 의원 같은 어떤 사례가 반복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뭐 무엇보다 지역의회가 잘 돌아가려면은 그 지역 주민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중앙 언론이 다 보기는 정말 어렵고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예 다 없애버려 뭐 다 그냥 뭐 내 세금 아까워 막 이렇게 비판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동네에 어떤 의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그럼 한번 제대로 일했나? 약간 이런 거를 좀 검토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런 거를 우선 한번 조금 더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꼭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회차에서 또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